임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1차, 2차, 3차 협상을 해서 전격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북측이 제안했던 임금의 수준은 얼마였을까요? 선생님 책을 읽어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200에서 250을 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측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북반함의 평화의 제도를 위해서 협회적 조치를 준다면 월 50불이면 된다. 월 50불이면 된다. 한 달입니다. 한 달. 5만 원. 사실은 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고 노동제도를 만들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서 그들이 받아갔던 임금은 기본급 50불에 연장, 야간, 특근을 해서 2004년 기준으로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그들도 삶이 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7만 원을 가지고는 못 삽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 7만 원조차도 누군가는 퍼주기라고 해요. 참 간단치 않죠? 참으로 간단치 않죠?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줄과 달러 박스의 개념을 생각했다라면 200불, 300불 돌면 되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데 50불. 왜 우리는 이걸 모를까요? 국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참 이걸 제가 많은 감정 속에서 그냥 정리한 단어가 참 간단치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50불. 그들은 최소한 개성공단을 돈줄, 달러 박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밀하게 보면 오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노동을 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노동을 팔아야 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노동을 하는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카드는 왜 일하냐? 노동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은. 노동의 동기부여가 달라요. 우리는 내 몸을 팔아야 내 노동을 팔아야 먹고 삽니다. 당연하죠. 노동은 임금과 같이 하는 개념이니까. 국적사회주의 의견은 그들은 노동이라는 걸 모르는 줄 아닙니까? 그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전체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가 국가가 나라가 인민위원회가 나에게 공적인 임무로서 이 일을 줬다. 국가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국가가 나에게 이 일을 줬기 때문에 나는 국가의 임무를 하는 것이고 국가는 나의 생활을 책임진다. 이래서 그들은 임금이 아닌 생활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불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말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협상에 들어가가지고 관철시켰던 조항이 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의 이 임금은 말입니다. 매년 7월에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기본급 50불을 인상을 하게 해놨어요. 아무리 많이 인상을 해봐야 상한율을 딱 정해놨습니다. 5% 이상 못 올리게. 우리가 주장해서 남측에는 임금 상한율이 있다. 아무리 올려도 더 이상 못 올리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올려도 5% 묶어놨어요. 2004년 7월에 되었습니다. 2004년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은 50불이라고 했죠. 50불의 연장 야간 특권을 해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7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2004년 7월에 북측 근로자들의 이 기본임금 협상을 합니다. 즉 2005년도에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협상을 해요. 우리가 또 물었습니다. 입주기업 사장님들한테. 사장님들 7월입니다. 5%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북측이 5%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모든 사장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현재 실질임금 뭐 7만 원 나가는데 일단 좀 잘 먹입시다. 5% 다 올려줍시다. 해봐야 2,500원입니다. 2.5불입니다. 협상장에서 물었습니다. 북측한테.
우리는 5% 안쪽에서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 몇 프로를 올려줄 거라고 물었습니다. 북측은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진짜 어렵죠. 어떻게 튀어올지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남측의 기업들이 개성에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아직 정착이 덜 된 것 같으니까 원래는 그냥 동결합시다. 2004년 동결했습니다. 2005년도에 북측은 또 동결합니다. 2006년도에도 동결합니다. 초기 3년을 북측은 임금을 스스로 동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북측은 왜 했을까요?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돈줄과 달러박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 여론 상식은 60, 70%가 돈줄 달러박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구도 이야기 안 하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이 진실과 사실 그 상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까요? 왜인지 아세요?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짓들은 그냥 아무 거짓도 아닙니다. 용납됩니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분단은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뭘 가치적이에요. 사회가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윤리, 공동체, 도덕, 이 기반이 됩니다. 이 윤리와 공동체, 도덕의 근본 기반이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거짓, 기만, 왜곡, 오도가 축적되어진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법과 가치규범, 윤리와 공동체의 의식이 다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적폐를 뭐로 보느냐? 모든 적폐의 근본은 분단 적폐다. 그곳에 진실이 없는데, 그곳에 사실이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진실과 사실, 상식을 들이대면서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 그것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엄존하는 적대적 관계 속에서 분단체제를 살아가지만 헌법적 가치인 평화, 통일이 우리 공동체의 진짜 궁극의 가치고 목적이라면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는 것이 국적 가치라면 실제하는 남북관계 속에서의 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 학자입니다. 학자예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현상을 분석하는 과학과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입니다. 아카데미즘의 근본이죠. 아카데미즘은 과학과 진실을 추구합니다. 북한 학은 마찬가지로 아카데미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단체제 속에서 북한 학자인 저 학자가 북한학을 진실과 사실, 과학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학자가 과학과 진실을 마음껏 이야기하지 못할 때 누가 과학과 진실,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분단체제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안보, 특수환경, 전쟁적 경험, 이 극단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 적대적 분단체제, 이 비정상성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분단체제를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상식성, 윤리, 도덕, 가치규범, 진선미의 가치규범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찬 이야기를 하려면은 분단을 넘어야 됩니다. 즉, 어떻게든 화해의 기조 속에서 상대방을, 체제와 제도를 달리하는 상대방을 적이 아닌 동포적 관점에서 앉혀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최소한 대화라도 하자. 최소한 대화라도 좀 하자.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만남도 다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만나자. 만나면 70년, 60년 일방적으로 서로가 남과 북이 국가남이 서로 똑같이 상호 오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관념 속에서 키웠던 두려움, 경계감, 조금의 또 적의감까지 만나서 대화해보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했던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일방적 이야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개성공단 14년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성공단 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이 같습니다. 본사에서 개성지사 나가서 일하라 인사발령 가는 겁니다. 가서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생활 양식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의아하고 그랬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같이 떡을 나눠 먹고 밥을 나눠 먹고 그곳에 이념, 정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오히려 그 다름들이 그 차이가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순기능으로도 작동하더라. 만나보면 평화다. 만나보면 통일이다. 이 말씀은 14년의 실정적인 체험적인 모델이었던 개성공단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챕터에서 제가 끝내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개성공단에 대한 그 상식이 왜 이 진실과 이렇게 큰 간극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져본 겁니다. 왜? 분단체제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는 것이 상식이다. 진리다. 선이다. 미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상식과 진실 사이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몰랐던 개성공단의 가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2017년 10월에 우리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닫힌지 우리가 전면 중단을 한 게 2016년 2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그냥 닫아버립니다. 전면 중단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절차적 과정으로서 문제가 있었는데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 다시 여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딱 50, 50이 나와요. 열자 50, 열지 말자 50. 근데 중요한 건 그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개성공단의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진실을 몰라요. 그냥 그 골치 아픈데 지금은 닫아보라. 아니 그래도 개성공단만은 열어야지. 저는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은 개성공단 아시나요? 사실은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의 이 본질적 가치나 실체적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왜 개성공단의 가치나 진실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국민들이 알면 저거 10개, 2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압도적인 공단입니다. 통일이니 평화니 안보니 빼고 경제적 가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1을 투자하면 GDP 기준으로 30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계산들을 해봤어요. 이런 공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자해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자해입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을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이사장으로 제가 부임하고 국민들한테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한테 70여 명 직원들한테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를 언론에 이야기하지 말자. 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실체적 의미만 제대로 홍보를 하자. 그러면 왜 몰랐지 우리는? 왜 저것이 알려지지 않았어? 제대로만 알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공단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가치, 의미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선생님들 제가 이거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산이 송악산의 한 3분의 2 정도 보여지는 산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서북쪽으로 개성시 뒤쪽에 있습니다. 이 산은 북측 사람들은, 개성 사람들은 이것을 송악산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보편적으로 어머니산, 오마니산이라고 합니다.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송악산 그러는데 이들은 여기 얼굴이 보이죠?
코도 보이고 턱도 보이고 목이 있죠. 누워있는 엄마가 긴 생머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누워있는 모습인데요. 진짜 개성공단에서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엄마가 쫙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북측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머니산, 오마니산, 어미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야 우리는 저걸 송악산이라고 그래. 예로부터 송악산을 불렀어. 역사 속에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마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개성공단의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0만의 대도시로 연 1천억 불을 생산하는 어마무시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최초의 합의였습니다. 북측의 근로자들은 5만 4천 명이 근무했습니다. 이 통념상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돕니다. 개성공단에 오는 북측 근로자들은 특별히 뭐 선발해서 온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거짓입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일대 출퇴근 거리 가용한 노동력들은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적정 노동력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들은 오바 고용을 합니다. 왜 오바 고용을 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워낙 임금이 싸기 때문에, 진짜 임금이 싸기 때문에 하다못해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회사에 와서 휴지라도 주어라. 그래야 이거 7만원 아이가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시 그 인근에 대부분의 가용 내지는 적정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선발하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북측이 최초로,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북측이 최초로 우리한테 임금 5%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던 해는 2007년도입니다. 그때부터는 50불이 매년 5%씩 올려줍니다. 5% 계속 올려줘가지고 2015년 기준으로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은 73불입니다. 73불, 8만원 정도에다가 그들이 연장, 야간, 특근도 있습니다. 특근은 일요일 근무를 특근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4일 일요일을 대충 다 근무했을 때 그들이 실질적으로 받아갔던 전체 실질 임금 플러스 간접 임금이 개념 아시죠? 사장님들께서 임금비 이외에,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것. 어떤 게 있느냐? 북측 근로자들한테 6시 퇴근해야 될 북측 근로자들을 2시간, 8시까지 연장 근무를 시키려면 90원짜리 초코파이 2개를 주면 됩니다. 이런 간접 임금비가 다 포함해서 월 150불, 한 달에 150불이면 북측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서울 인근의 경기도 쪽에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합니다. 이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한 달 받는 임금은 평균 180에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동남아 이주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북측 근로자 15명을 쓸 수 있습니다. 초기에 들어가셨던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노동 집약적인 저임금을 따먹기 위해서 같은 객들입니다. 오로지 기술 경쟁이 없습니다. 품질이 없어요. 그냥 임금 격차 그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또주로 걸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임금 다 주고 나도 간접임금이 다 포함 다 해주고 나서도 북측 근로자 한 명당 월 아주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봉제공 한 명이 임금 다 제하고 한 달에 남쪽 입주기업 사장님한테 얼마 정도 벌어줬을 것 같습니다. 평균 내면 약 100만 원 이상 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기업들은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평화 가서 알았어요. 이런 곳이 어디 있어? 하여튼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5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이거 업단 체조하는 모습인데 오전 오후 2시간 근무 이후에 10분씩 체조를 합니다. 개성에는 약 3,000명을 고용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3,000명 중에 오후 시간에 2,800명 정도가 밖에서 이거 하고 있는 모습 보면요 장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7만원에서 15만원 근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엄청난 또 다른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7만원짜리, 15만원짜리 노동자들일까요?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담보하는 숙련 노동자들입니다.
이게 개성공단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비교의 첫 번째, 숙련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숙련 노동자들일까요? 와서 처음 일을 배웠는데 누구나 숙련 노동자가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그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국가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랬죠. 그곳에는 이직이 없습니다. 옆 회사에서 당신이 한 달에 110불 받지 20불 던져줄게. 직장 옮겨라 그런다고 해서 그들은 직장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만 주구장창합니다. 14년, 누구나 5년만 일하면 숙명이 되죠. 10년, 14년이 됐어요. 그들은 그것이 숙명 같은 내 일이에요. 국가가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순간 자기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앞에서 경비 서는 사람도 15년간 경비 서고 있어요. 저쪽에서 밥 하는 사람은 15년간 밥만 합니다. 누구나 숙련 노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 경영을 담보합니다. 이것이 개성공단의 첫 번째 비교우입니다. 2년 반, 3년, 3, 4년 되면 서울에서 만드는 것보다 품질 경쟁력이 더 나옵니다. 이 정의는 누가 하냐?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장님들이 해요. 똑같은 동포예요.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여성분들, 아주머니들 반질 아시죠? 반질꼬리 반질 아시죠? 그들 반질 진짜 잘합니다. 누구나 재봉틀은 다 돌릴 줄 압니다. 기본이죠. 손재주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 어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어디보다도 중국보다도 생산성이 진짜 높이 납니다. 책임감 어떻을 것 같아요? 책임감. 일을 던져놓으면. 개성공단의 말입니다. 최초의 한 기업은 국제 근로자 2,000명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남측에 관리자를 40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2,000명을 고용하고 관리를 한 40명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3년 만에 40명을 5명을 줄였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알아서 하니까요.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남과 북의 차이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차이는 에너지 발생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차이를 부정적으로 쓰면 싸웁니다. 컨플릭트 생기죠. 긍정적으로 조화시키면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는 월요일날 우리 남측의 입주기업 대표님께서 월요일에 들어갔다고 갔다가 북측 근로자들 생산 대표들한테 업무 지시 딱 해놓고 나오고 일주일간 자기들끼리 돌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 입주기업 사장님은 들어가서 점검하고 또 지시하고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돌려요.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너가 자리를 비우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상식이죠. 그건 우리의 상식이죠. 그들에게는 그런 상식이 없습니다. 주어진 임무이니까 반드시 해냅니다. 독립만 되면 그것은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성공단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은 7만원짜리, 15만원짜리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를까요? 눈물 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이야,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 분단 경제를 넘어서 평화 경제, 남북 경협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폭발합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다시 추월하죠. 그래서 분단 경제를 넘어서 평화 경제로 가자. 아무것도 아니다. 통일이니 평화니 말도 꺼내지 마라. 그냥 경제협력만 해야지. 너네들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고 경제의 문제를 같이 협력하자. 이 한마디면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대번영이 기다린다. 그리고 평화는, 통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북측은 또 대동강의 기적을 같이 같은 동포로서 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북은 진짜 못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진선미가 아니잖아요. 공동체인데, 내 가족인데 통일 평화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념으로 본다라면은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서 저녁 한 끼, 밥 한 끼, 그게 사실은 평화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정치가 있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평화, 통일, 상식입니다. 상식. 너무 쉬운 통일은 그냥 고기 한번 끄덕일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더라. 지금부터 경제적 가치 팩트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상하던 장면들은 다 이 선생님들도 아실 겁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 사실은 빌 브란트 동방정책의 책사였던 에건 바르가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보고
평가 내용입니다. 외국인, 독일 통일의 실질적인 책사 전략가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에곤바르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 정책 다른 게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유?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그냥 개성공단이라고 해라. 굉장한 평가입니다. 유사일에 체제와 제도를 달리하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쪽 땅에서 국제 근로자들 그 토지를 그렇게 헐값에 갖고 와가지고 우리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이 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어디가 좋지라고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좋다는 공단을 여기 개성공단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개성공단이 없습니다. 이런 공단은 없어요. 이 단순한 팩트를 모릅니다. 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렸어야죠. 그러면 자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방문하셔가지고 2007년 14선언을 평양에서 하고 내려오면서 늦은 시간에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남북의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방명록에는.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이렇게 쓰셨는데 나중에 적어봤습니다. 대통령께요. 민족의 운명. 사실 연설 속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성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남북의 근로자 여러분,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써갑니다. 지금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어가는 최전선에 최선두에 이 자리에 계신 남북의 근로자들이 계십니다. 민족의 운명 분단에서 평화로 넘깁시다. 굉장한 발언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쓰신 거예요. 분단을 하면서 평화로 가자. 개성공단 같은 거 하면 됩니다. 그냥 쉽게 경제,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품격 높은 삶을 추구하면 됩니다. 단순해요. 그곳에는 이념도 정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생산을 하면서 뭐 자본주의 같은 사회주의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똑같이 앉아서 오늘 몇 개 만들어야 되지? 오다가 몇 개 떨어졌어. 품질 경쟁이 어떻게 높여야 되지? 이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계속 합니다. 신압으로 그들은 3년, 4년이 되면 똑같아집니다. 세무도, 회계도, 생산성 개념도 몰랐던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죠. 세무도 가르치고 자본주의 경제 방식도 가르쳐주고 마찬가지로 북측 사람들의 생활 양식, 가치규범, 사고방식 우리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특별히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곳에는 신압으로 통일과 평화가 와 있더라는 것이죠. 즉 매일매일 개성공단은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주는 진짜 기적의 공단이었습니다. 분단체제 지향적 가치를 본다라는 빨리 닫아야 되죠. 진짜 평화체제 지향적인 통일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저런 걸 많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분수령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알면 보입니다. 모르면 닫아야 됩니다. 알면 눈물 나게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느냐 모르는 알면 진짜 통일을 쉽습니다.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돈 벌고 그들 고용하고 너무너무 쉬운 통일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14년간 해봤지 않습니까? 체험적으로 실전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여기에 들어간 기업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30년 전부터 대한민국 경제 속에서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는 노동 집약적인 아주 영세한 업체들, 하청 업체들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해왔던 전기전자, 철강, 조선, 화학, IT 이 업종에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기술 경쟁을 담보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북측과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폭발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조금 이따가 도표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그걸 안 하죠? 해야죠. 알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이잖아요.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는, 분단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는 북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들이 공유되어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말씀드렸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첫 번째, 평화의 가치가 있습니다. 신학으로 그것은 상호 존중하고 화해 협력하고 공존 공영하는 평화 번영의 장이었습니다. 그런 평화들이 계속 매일매일 만들어졌습니다. 경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왜 안보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물리적 공단입니다. 물리적인 공단이죠. 남측, 북측 근로자 54,000명, 남측 근로자 많을 땐 3,000명, 적을 땐 1,000명. 하루에 약 1,000여 대에 있는 수천 대의 차량들이 원부자재를 싣고 들어가서 완제품을 갖고 나옵니다.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DMZ를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물리적인 공단이에요. 이 물리적인 공단이 매일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휴전선이나 NLL 상에서 우발적인 예기치 않았던 상황의 실수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가능합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들이 제2차, 제3차 확산되지 않도록, 확전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개성공단이 물리적 공단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를 잡아줄 수 있는 안전핀, 완충장치의 역할을 개성공단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다는 건데요. 이 가치를 저희들이 안보적 가치라고 합니다. 6만의 군대는 뭐 뒤로 뺐다. 별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의 용단이었다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공단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들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했다. 그래서 안보적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문화 미래적 가치들, 다름과 차이들이 매일매일 같은 공간에서 소통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배워가는 공간, 참으로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자, 분단을 넘어서 진짜 통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을 가장 좀 크게 봅니다.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는데 지내보니까 그 오해들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생활해 보니까 진짜 남측 사람들 매너 좋거든요. 진짜 진심이 느껴진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해 보니까 북측 사람들, 우리가 두렵고 경계하고 막 이랬던 그냥 본능으로 다 사라집니다. 야,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적대하고 무슨 짓이었지? 만나보면 압니다. 어떤 이론, 논문 필요 없습니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짧은 시간에 느껴집니다. 뭐였지 이게? 진짜 분단이 뭐였을까? 왜 관념 속에서 적대를 키웠지? 왜 미워했을까? 누구를 위한 분단이었지? 누구의 분단이지? 이 근본 질문이 생활해보면 스스로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치들이 평화, 경제, 안보, 통일,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